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달라진다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기서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를 굳이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는 절절하게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목소리가 쉬거나 감기에 걸려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목소리 왜 그래요? 남자 같아요. 이러면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목소리가 변하면 전달력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하면 전달력도 떨어지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명할 때 음성 변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요? 예를 들면 1학년들은 우유 한 컵 마시면 배불러요 이런다가 아니라 1학년은 우유 한 컵 마시면 배불러요 막 이런다 하면 아이들이 집중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목소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말이 제가 흥분해서 막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띵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효과음을 많이 쓰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지승현 씨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네.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음. 이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발음도 좋고 네. 액센트 좋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9시 뉴스 하듯이 계속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는 네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는 과연 어떤 태도, 어떤 전달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일단 지루하게 억양 없이 나가는 거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설지 읽는 것처럼 줄줄줄 읽는 것도 사실은 아이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틀렸다고 해가지고 신경질적으로 하이톤으로 나가면 아이들은 더 위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미 아이가 틀린 부분을 가르칠 때가 많은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하이톤이 나가면 더 아이가 그 문제를 못 풀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가르치면 그나마 이 억양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 때문에 아이가 좀 차분해져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역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 감정에 치우치면 항상 뭔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차분한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담담하게 훈훈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띵동. 네. 자, 오늘 사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수학을 찾아온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아주 어여쁜 여학생입니다.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보슬보슬 가을비가 내리던 날,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입니다. 반갑게 제작진을 맞아주는 오늘의 주인공, 김다은 양입니다. 다은아, 어머니는 어디 계셔? 저기서 수업하고 계세요. 집에서 수업 중이라고요? 아, 어머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방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빼곡한 문제집이 눈에 띄는데요. 어머니, 지금 무슨 수업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주산 수업하고 있습니다. 다은이도 학생들 틈에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산을 시작한 다은이는 주산 4급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원래는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었는데 다은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저렇게 주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자격증도 따셨다고 합니다. 그 주판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당구장에서밖에 잘 못 보거든요, 사실은. 얘가 한 4급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주사를 어릴 때부터 하면 이게 시지각 협응이고 손을 많이 써야 되고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중력하고 기억력, 처리 속도 이런 쪽에 좋은 효과가 있죠. 주산을 배우게 되면 암산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네. 정확해지기 때문에 저학년 때 특히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산 자격증은 물론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주산 실력을 자랑하는 다은이. 그런데 주산을 하면 얼마나 암산이 빨라질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암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제작진이 좀 무리수를 둔 것 같네요.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인데 20문제를 3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시간 재면서 하면 또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못하는데.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인데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2분이 조금 지나자마자 벌써 다 풀었다고 손을 드는 다은이. 아니 이럴 수가. 기세등등하게 도전한 PD는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데요. 보세요. 우리 PD님 실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세기의 대결, 네.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기대했는데 이 결과는 알파고와 그냥 돌의 대결이었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니 다은이가 문제를 다 풀 동안 PD는 겨우 절반밖에 못 풀었는데요. 어른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가 정말 놀랐습니다. 정답률도 다은이가 더 높았는데요. 주산이 정말 암산에 도움이 된 걸까요? 다른 친구들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산할 때 머릿속에 주판을 떠올리고 하면은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암산 실력도 뛰어날 뿐더러 평소 성실하고 집중력도 좋은 다은이. 학교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자타공인 모범생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대체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죠?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시켰는데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만약에 좀 더 푸시를 했었다면 자기가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다은이는 언니랑 성향이 반대거든요. 근데 제가 또 얘를 판단해서 푸시를 너무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너무 나태하게 놔두는 게 아닐까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거죠. 참 엄마들이 애들 키우기 힘든 게 5학년 때는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네. 고3 되면 그때 왜 안 시켰냐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엄마들이 아니 뭐 공부뿐인가요? 자식이 다 그렇죠. 밖에서는 주산 수업이 계속되고 혼자 방으로 들어온 다은이. 자, 실제로 공부하는 모습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는 다은이는 혼자서 현행 문제집을 푼다는데요.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6학년인데 굉장히 어른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차분해요. 그런데 갑자기 연필을 멈춘 다은이. 대체 무슨 일인 거죠? 다은아, 문제를 푸는데 되게 멈칫멈칫하네? 네, 도형이 이게 딱 머릿속에 생각나지가 않아서 문제 풀 때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확실히 다른 단원을 풀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습인데요. 어머니는 다은이의 도형 감각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블럭 같은 거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거나 어지러는 게 싫어서 잘 못 갖고 놀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주산 수업을 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던 어머니. 너무 바쁘다 보니 청소하기 힘든 도형 교구들은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하네요. 어머니 우시는 거 아니죠? 근데 미안해하실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고요. 저도 어릴 때 블록 하나도 못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도형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네. 또 초등학교의 도형 과정은 내용도 적고 이제 형식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공부를 이어나가는 다은이. 그런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조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 제작진,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은아, 문제 다 푼 거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눈으로 검산하고 있어요. 아, 검산하는 거였군요. 풀었던 것을 그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눈으로 검산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아니 진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보통 애들 같으면 벌써 튀어나왔죠. 그렇죠? 물 마시겠다며. 학습 습관이 정말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눈으로 검사까지 모두 마친 다은이.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아, 해설지군요. 야, 자기가 또 직접 채점도 직접 하네요. 어머니가 주산 수업으로 바쁠 때는 이렇게 스스로 채점을 한다는 다은이.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표시해뒀다가 어머니에게 물어본다는데요. 채점 습관이 잘 잡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딱 3장만 풀고 나서 답을 맞춰보는 다은이. 학습 태도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 치고 학습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도형처럼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단원도 있는데 말이죠. 이때 문제집을 덮고 자리를 정리하는데요. 다은이 공부 끝난 거야? 네. 아저씨가 아까 보니까 옆에 심화 문제 있던데 심화 문제집을 안 풀어? 네, 심화 문제집은 풀기 싫어요. 그냥 안 해요가 아니라 싫어요. 아,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아프냐고 화를 못 낼 것 같아. 심화 문제를 싫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응용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실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여요. 심화 문제를 풀기 싫다는 얘기는 사실은 심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푸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장에 꽂혀 있는 심화 문제집.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라네요. 아, 최상의 문제집은 엄마 욕심에 사서 아이가 풀기를 바라기 위해서 사놓긴 했는데 아이는 그걸 싫어하고 저도 최상의 문제까지는 푸시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점 결과 전체적인 정답률은 높지만 유독 비슷한 문제를 틀린 상황. 아직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격히 어려워지는 중학교 수학이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공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부터 개념 위주의 인터넷 강의를 보기 시작한 다은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위권에 들고 싶다는데요. 수학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비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다은이를 만나봤습니다. 4학년, 5학년하고 또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요. 진짜 훌쩍 큰 언니 같은 느낌인데요. 말하는 모습도 참 이쁘고 아주 차분한 성격이 저희 딸 같았어요. 닮은 점이 많아요. 근데 바로 희망사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근데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은이가. 일단 제작진 말에 따르면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대요.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저희 제작진들도 정말 오랫동안 취재를 갔는데 네. 놀랄 정도면은 다은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쉬는 시간에도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치 그 모습이 이 수다학 녹한 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대본 가지고 다니고 계속 네. 뭔가 외우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 정말 다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PD님이 알아서 이 부분은 또 편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근데 우리 다은이가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보니까 학습 습관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잡혀 있고 학교 성적도 좋고요. 또 주산을 많이 해서 연산 실력도 우수한데 심화 문제랑 도형 문제를 좀 어렵다고 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실력에 비해서 수학적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에 좀 변화를 둬야 됩니다. 지금 6학년이잖아요. 6학년에는 이제 5학년보다 더 복잡한 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계산을 자꾸 이제 암산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생략하다 보니까 까먹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주 단순한 연산 빼고는 써서 네.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야지 검사 날 때도 쓴 과정을 봐야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도 향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은이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암산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주산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저학년 때는 아까 전에 VCR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네. 문제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단순히 암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필산의 부분이 너무나 필요한데 네. 그것이 저학년 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복잡한 개념들과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어머니께서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아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풀지를 보여주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충분한 학습적인 습관이 잡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머니께서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강을 볼 때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인강을 볼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적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따라해보는 습관이 학습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은이는 딱 보면은 그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주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 같으면은 이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냥 그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처럼 그 동네 그 주산학원이나 암산학원을 찾아다니면서 1대1 대결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냥 그 학원 간판을 때려 부시고 막 이러고 다녔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자신감이 좀 없는 게 실력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 정도면 정말 어디 가서 빼놓지 않고 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을 우리가 검사 결과를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선생님? 원인에는 이유가 있겠죠. 검사 결과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은이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우수한 수준이고요. 언어성은 매우 우수고 동작성은 평균, 그다음에 네. 작업 기억력 매우 우수, 처리 속도도 우수여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아이거든요. 강점을 보면 숫자, 순차 연결, 이해, 그래서 그 청각적 기억력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주산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약점으로 들어가 보면 토막짜기하고 공통 그림 찾기, 순차 연결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축처처럼 타고난 능력은 좋은데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어릴 때 환경에 의해서 다소 약화된 상태인데 정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되게 편안해 보이잖아요. 다만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아이가 자기를 안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한 부분만 좀 개선을 해주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긍정적 성취 경험, 약한 것도 조금 더 열심히 했더니 잘한다. 이러면 그 부분의 자신감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단기간에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후행이 88, 현행이 84, 전반적으로 86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후행을 보면 추론력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그 현행을 봤을 때도 추론력이 좋은데 문제 해결 능력, 좀 끈기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은이의 약점이라고 보면 그 도형 부분과 끈기 요 두 가지 영역만 좀 잘 해결해 주면 자신감은 아주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리 씨랑은 정반대네요. 저는 굉장히 과대평가하잖아요, 항상. 늘 저도 과대평가하지만 네. 한번 과소평가했다가 한번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요? 저의 인기를 조금 과소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행사를 갔는데 선생님이 네. 우리 애들 좀 사인하고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 그래서 뭐 기껏해 한 10명 오겠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애들이 200명이 줄을 서가지고 걔네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도 막 줄 서는 거야. 지나가다가도 친구가 서 있으면 이제 서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해주다가 얘네들 다 버릴 것 같은데 해주면서도 이거 해줘도 애들 버릴 것 같은데 하면서 썼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다은이 뭐 점수도 전반적으로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몇 문제 또 놓친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후행 문제 푼 거를 봤더니 선대칭 도형을 찾는 문제랑 연산 문제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실수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서 후행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현행 같은 경우는 9번 문제랑 12번 문제를 틀렸는데 둘 다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분수의 나눗셈은 잘하는데 소수의 나눗셈은 조금 보충이 필요하고 소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산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써서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가 17번, 25번 문제가 틀렸는데 여기는 간단한 공식만 대입해서 알면은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현행 같은 경우도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잘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적 자신감을 가져도 될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뭐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도형 부분과 심화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눈으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그다음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을 때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손으로 여러 가지 교보제를 활용해서 도형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형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 부피나 높이 같은 것들이 상상을 통해서는 잘 안 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이 근데 그 실물 도형을 갖고 놀아도 되나요? 약간 좀 유치해. 근데 6학년인데 애들 갖고 노는 건데 내가 갖고 놀아야 돼 하면서 약간 좀 거부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유치하다고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지고 놀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다뤄보는 것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그것들을 실제로 그려보고 만져보는 과정들이 너무나 네.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쌓아놓은 교구들이 이제 학년이 지나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일일이 어머니께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 설명서를 보면서 이 교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도형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집에 나오는 전개도 같은 것들을 직접 보고 그려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두 가지 를 가지고 네. 왔어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접었을 때에 이 두 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직접 접어보면 두 개가 겹치면서 두 개의 각이 같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개도 이거는 직육면체의 전개도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접었을 때 여기 나오는 도형이 과연 직각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접어보고 이게 진짜 직각을 이뤄서 여기서 나오는 도형이 직사각형이 되는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높이 같은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렇군요. 떠세요? 근데 수전증 있으세요? 아니 종이가 가벼우니까. 가벼워요. 종이가 떨리는 거예요. 종이가 떨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두꺼운 도화지로 좀 해야 돼요. 자꾸 본질을 흘리지 마요,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심화 문제를 거부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약한 부분은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풀어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심한 문제 풀 때는 엄마가 과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심한 문제라는 게 끈기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끈기가 있게 푼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심한 문제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푸는 문제도 뭐 이렇게 많이 풀 필요 없고 하루에 두세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니까 그게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가 약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칭찬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도 이걸 했을 때 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긍정적 성취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일정한 시간에 두세 문제 정도를 꾸준하게 푼다면 이제 심한 문제도 별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약점인 끈기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이제 인터넷 강의로 중학교 과정을 수학 개념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취미 생활이고 굉장히 재밌어서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수학적인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도형 문제도 그렇죠. 좀 네.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고 현행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한 문제는 아예 안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행에 있는 문제집의 푸는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심화를 하루에 두세 문제라도 꼭 풀어서 연습하는 걸로 한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엄마의 고민이 있었어요. 큰아이를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놔뒀더니 엄마가 좀 더 푸시를 했으면 잘했을 걸 이렇게 하고 원망을 듣고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셨는데 이게 어머님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거든요. 내가 어느 선까지 정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애하고 두 번째 애가 상태가 똑같으면 첫 번째 성공의 원인을 두 번째 애한테 써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네. 상태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첫 번째 경험은 경험대로 백지화시키고 두 번째의 경험에 또 다른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은이는 제가 보기에 잠재적인 능력이나 기본 능력이 좋아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뭐 어떻게든지 풀게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그 긍정적 성취 경험을 만들고 거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심화 문제나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섬세하게 어머니가 체크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도 아이가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공부하는 푸시를 했을 때에 아이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심화 문제 풀어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거부 반응을 가지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도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심화 문제를 잘 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 그 아이들도 알고 예,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도 그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심화 문제를 하루에 3문제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과 작은 계획들을 세워주고 또 그것을 했는지를 확인해 준다면 내가 그것을 습관을 들여서 열심히 할 수 혼자는 없었는데 엄마가 그런 것들을 챙겨주니 나는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팁은 내가 조언을 하는 것이 지금 다은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다 혼자 생각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솔직하게 다은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심화 문제를 풀 때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가 생각할 땐 어떠니?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다은이가 이 부분은 엄마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채점은 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네. 틀을 정해줄 수 있으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 얘기하면서 뭐 티칭이냐 코칭이냐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정말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강하게 압박하는 걸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걸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옆에서 그냥 코칭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상태, 아까 말씀하신 그 성향과 이런 걸 분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다은이를 위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 한방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메이크 앤 워치입니다.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다은이, 여러 가지 도형을 메이크, 만들어보고 입체 관련 영상들을 워치, 관람하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다은이의 인지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형도 조금만 하면 단기간에 아주 좋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오감 공부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쓰고 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스케치북하고 연필이죠. 잠깐만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진짜. 이런지 모르시겠어요? 저 좀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리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려놓고 그리려고 내가 그런 게 다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냥 엄지손톱에 때가 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 제가 왜 준비했냐? 네. 도형 문제에 약한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뭐 놀이기구를 갖고 놀고 뭐 도구를 이용한 것도 다 좋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이 스케치북에다가 연필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화분도 그리고 컵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도형 문제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거가 잘 그려진다. 네. 그러면은 가장 난이도 높은 제 얼굴 그리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이 복잡한 얼굴을 그리게 되면은
웬만한 복잡한 도형 문제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케치북하고 연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정말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차분하지만 우리가 노트만큼은 조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적고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이런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수학 성취감 또 수학 자신감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Find Math 시즌2 산업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나볼 산업 수학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닌 수산업과 관련된 수학 이야기입니다. 수산업. 수산업. 네. 또 수산업 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우리 지승현 씨가 네. 이 금붕어로 삼행시를 제가 할 거거든요. 아, 울을 좀 나보고 또 띄워주세요. 하루인 줄 알고 울을 깜짝 좀 놀랐잖아요.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예. 띄워주려고요. 네. 오케이. 금, 금방 들은 얘기인데 붕. 붕어보다 IQ가 낮다며?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왜 안 하세요? 해야지. 자, 보셨죠? 어라? 보셨죠? 이것처럼. 나 속을 뻔했다. 네, 속을 뻔했네. 당할 뻔했는데. 이것처럼 우리 물고기 하면은 네. 좀 머리가 좀 안 좋은 이 대표적인 동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삼행시들이 또 유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학하고 이 수산업 왠지 좀 상극일 것 같은데. 그래요? 잘 어울리나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쫙 그 산업 수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수산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수학으로 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궁금증은 직접 화면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명태. 우리나라 동해안의 명태는 1960년대 관측 이후 어획량이 증가. 1980년대 초반 연간 약 16만 톤이 어획돼 국민 생선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결국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동해에서 거의 멸종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명태 새끼인 일명 노가리의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명태 멸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서 인공수정 기술로 거의 멸종 상태인 한국산 명태 복원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명태 복원만큼 중요한 건 명태가 바다에 다시 자리 잡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수산 자원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개체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명태의 수가 유지되도록 조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산 자원 평가는 해외의 수학 모델을 차용해오고 있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해양 물리량, 서식지 이동 등 수산 자원의 변화가 복잡해지면서 이전에 개발된 수학 모델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환경에 사실은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니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환경에 설령 맞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환경 요소가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하면 또 그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모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또 이게 수학 모델이다 보니까 수산학자들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수학하시는 분들하고 그 분야에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산자원 평가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학자와 수학자의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산자원의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학적 모델링 개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변화하는 거의 모든 현상을 미분 방정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맹태의 양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모든 생태량은 변화가 생겨야죠. 실제로 그러면 맹태의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맹태가 태어나고 죽고
혹은 의액이 되고 어부에 의해서 크게 그런 세 가지 어떤 변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량에 관련되는 그 식이 바로 그러면 뭐냐 일종의 미분 방식이 되는 거죠. 뭐 어느 해의 맹태의 양을 AX라고 하면 그 X라는 거는 해를 나타내는 겁니다. AX 이꼴 뭐 얼마. 그러면 AX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시간 t에 대해서 변화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분 DT의 DAX라는 그런 어떤 미분의 어떤 양이 생깁니다. 그걸 맹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 2016을 대입하면 2016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함수 값이니까. 그러면 그 함수 값이 그 우리나라 근해 동해안에 2016년도에 전체 맹태의 양이 되는 거죠. 그냥 과거의 어떤 값만 계산하는 것만 되느냐, 혹은 현재만 가지고 값을 나타내는 것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 근해에 있는 어장에 어떤 어종에 대한 어떤 자원량을 사실은 웬만큼 이렇게 예측을 해낸다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기초로 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이 완성돼 수산자원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수산자원을 예측해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의 양을 유지시켜 풍족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각 어종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과 어민 소득을 최대로 하는 정책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혹은 모델의 어떤 일정 부분 그쪽 부분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줌으로 해가지고 수학자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고, 같이 뭐 해법 연구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어떤 연구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수학. 앞으로 수산자원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예측하는 기반으로 수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잘못하면 멸종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명태를 다시 되살린 것도 결국은 수학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대단한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자꾸 뭐 얘기하면서 모델이 어쩌고, 네. 모델이 어쩌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눈을 부릅뜨면서 아 정말 모델분이 언제 나오나 무슨 모델을 기대한 기대를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냥 수학 모델이었어요. 아 정말 수학 모델이 나오는 순간 그냥 워킹해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게다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게다가 정말 제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분, 미분이라는 분도 또 그러니까요. 등장하면서 굉장히 멘붕이 오면서 이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또? 이제 미분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대응 관계라든지 중학교 때 배운 함수라고 하는 것이 넘어서서 결국에는 함수의 기울기, 뭐 y는 2x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네. 2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럼 3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저가 이분만 나오면 제가 항상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과거부터 다 떠올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생각을 안 못하는데 했었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쉬웠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명태의 변화량의 관계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느냐, 어획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분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수를 이제 연도로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으로 나오게 되는 변수들이 결국에 어획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 관계를 표현한 것들을 이제 미분으로 표현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산업과 관련된 수학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게요. 저희가 교과서를 정 모르겠으면 교과서만이라도 잘 보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원리들이 결국은 산업에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은 사슬 과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연계의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매차시 모든 학년에 있는 학습하는 내용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뭐 방정식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2는 3 이렇게 네모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기본이 되고요.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 네모 대신 x, y, z라는 미지수를 넣어서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면 방정식이 또 이제 함수로 넘어가서 쭉쭉 연계가 돼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면 우리의 변화하는 부분들을 미분 방정식의 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네.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계산 이론, 또는 중학교의 유리수, 실수, 정수, 함수, 확률, 그리고 고등학교의 지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학들이 단순히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반의 중심축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야겠죠. 네, 그렇다면 수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앞으로 또 맞게 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이 더욱더 많이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산 실정에 맞는 수학 모델을 하나 만들면 이렇게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어종들에 다 그게 매치가 돼서 어떤 평가나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팀이랑 부산대학교 수학과 연구팀이 협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도출해낸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표 여종인 전갱이의 자원량이라든가 가입량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도루묵의 재생산량도 굉장히 정확하게 도출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일 뿐이지만 실제로 수학에 이렇게 수산 자원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수산업에서의 수학의 역할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예측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잡아서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도 않을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잡아도 되는데 적게 잡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즉 너무 많이 잡는다는 것은 고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이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만큼까지 많이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적게 잡아야 됩니다라고 정책을 수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수학을 사용한다 그러면 최대나 최소가 아닌 최적의 네. 그 산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 동시에 지속 가능한 그 어장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멸종되지 않게끔 어장 관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따로 수산업 따로가 있다가 이제 와서는 수학과 수산업이 융합이 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 어족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김희진 선생님께서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요? 그 통계청에서 이 수학을 잘 활용한 예를 공모를 했잖아요. 네. 근데 1등이 누구냐면은 망쳐야 성공하는 직업. 어부. 어부입니다. 망을 쳐야. 그렇죠. 망쳐야 성공하는 직업. 어부가 1등이 됐는데 듣는 어부님들이 기분 나쁘실 듯. 아니 네. 이거 넌센스 퀴즈에 있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그 확률과 이 통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날씨와 조업과의 그 관계를 그래요.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 수산업과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제가 망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유리 씨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합니까? 이렇게 기억력이 늘어난 것도 네. 이 수학과 수학의 힘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적절한 사례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정말 이 수학이 바닷속에 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데까지도 활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수학과 관련해서 이런 거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도 받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문 두드리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